지난 10년 넘게 100여 명의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한 정말로 잡고 싶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 시대의 연쇄 성폭행범은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평범한 40대 남자였습니다. 큰돈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애들이랑 좀 놀아준 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은 범죄자의 범행 지도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범죄자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무려 77건의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연쇄 범죄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지역 대전에서만 49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정된 총 범행 숫자는 무려 1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전에서만 79건, 충북에서 17건, 전북과 경북 각 4건, 경기에서 8건, 또 전남과 충북 각 1건, 이렇게 도합 114건에 이르는 정말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아무튼 범죄 피해자 수가 무려 165명입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수로 끝난 피해자까지 합치면 184명에 달하고요. 그 피해자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설마.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184명을 강간했고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잔인한 상처를 남긴 희대의 연쇄 강간범 대전 발발이 이중구입니다. 대전 지역의 원룸촌을 무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성폭행을 일삼아온 이른바 발발에 대해서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에 들어간 연쇄 성폭행 용의자는 대전에 사는 45살 이모 씨입니다. 키 157cm의 작은 체격으로 눈 밑에 흉터가 있을 뿐 평범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이 씨의 성폭행은 지난 98년 이후 77건입니다. 정말 떠들썩했었죠. 대전 발발이야. 네. 야, 오늘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다루게 됐네요. 네, 오늘 다룰 이중구의 범죄가 그 어떤 범죄자보다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끔찍하고 무섭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7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중구는 어떻게 잡히지 않고 멀쩡히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16년 전 사건을 통해서 또 지금의 우리도 수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301호. 집 호수까지 확인을 하네. 예, 저렇게 이중구는 이제 새벽 시간에 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김미나. 이름도 예쁘네. 우편물 왜 확인하는 거예요? 저 범죄 아니에요, 근데? 실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혼자 사는 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기 축구에 10년. 워낙 몸이 빠른 공격수였던지라 내겐 이깟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불이 왜 꺼졌지? 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저기요. 볼랑 2만 원? 이게 다야? 완전 그지 새끼 아니야. 야, 그 수건 줘봐. 얼른! 저렇게 피해자를 제압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 집에 있는 수건으로 찢어서 저렇게 결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 가장 짜릿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여자들을 강제로 취하는 이 순간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 응? 간다. 찌지 말라니까. 내가 힘 좀 빼준다니까. 응? 큰돈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애들이랑 좀 놀아준 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로 개인적으로 저는 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범죄들이 다 너무 싫지만 힘없는 여성, 성범죄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그 이중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중구를 왜 우리가 발발이라고 부르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저도 발발이가 어떤 용어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왠지 어감으로는 좀 그래도 뭐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이상하게 흉악적으로는 또 안 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발발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런 흉악범죄자한테 그런 별명이 붙은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쓰죠. 근데 성폭행범을 추적하는 수사팀에서 이제 발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재빨리 움직이고 또 뭐 그 왜소한 체격 뭐 이런 날렵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발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어를 써서 수사를 하면서 불렀는데 키는 한 157 정도? 6, 7 정도로 체격도 좀 왜소하지만 좀 몸은 단단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쌍꺼풀은 없었고 눈매가 조금 매서웠다. 하도 빠르게 도주한다고 해가지고 경찰관 형사들 입에서는 일명 발발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죠. 대전청에서 근무했던 형사들은 이중구에 대해서는 아주 이가 갈렸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발생 빈도가 많고 모든 경찰관이 잡고 싶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전 발발이 이중구는 7년 8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제 피해자 18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1998년서부터 범죄가 인정됐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 96년부터 무려 따져보면 10년 정도를 범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됐는데 총 114건입니다.
법정에서는 이중구의 DNA가 확실하게 확보된 77건에 관련돼서만 인정이 됐고요. 정말로 피해자들은 모두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룸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아는 거죠? 이것은 그 택시를 몰면서 손님을 타겟으로 정하고요. 이런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선정하는 이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눈여겨볼 수도 있었고 훨씬 더 용이했죠. 그 피해자들이 원룸에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확인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그 이중구가 총 15년 정도를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한 3년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회사 택시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 택시를 운영했다는데, 그러니 그 대전 시내의 골목골목을 얼마나 잘 맞아요. 알고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성 승객이 목적지를 이미 말하는 순간부터 범행을 하기 좋은 너무 장소인지 진짜. 이미 이제 그 범행을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요즘 같은 택시 시스템이면은 내가 탑승한 택시 그 기사 모든 정보를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서버에도 기록이 남고. 네, 저런 식의 수법은 참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너무 늦게 잡혀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때라도 잡혀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어찌됐건 그 이중구가 왜 잡히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좀 솔직히 납득이 안 돼. 이렇게 많은, 그것도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까지. 피해자들이 이걸 드러내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해가 있고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도 있죠, 사실은. 그런 20년이 상황들도 있고요. 일단 범죄를 저지를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이나 장소가 전부 원룸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해도 자기 혼자만 알고 속상해. 있고 가족들한테도 참 알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초창기에 범죄가 이제 이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중구도 그 지역을 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지역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사실 이중구의 범행이 더 끔찍한 건 범행 시간과 수법인데요. 84.2%가 새벽 4시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일어났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 그러니까 조깅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문단속에 허술한 집이 있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봤듯이 외부의 가스배관을 타고 그 집의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하거나 또 뭐 시야를 차단하는 이런 그 행위들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수사팀에 진술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는데 누군가 좀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요? 또 지금처럼 뭐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도망을 간 적도 많대요. 보통 가장 취약하게 우리가 문을 잠그지 않는 곳이 2층 내지 3층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 침입한 층에 고층은 없어요. 가장 우리가 2층 정도만 되어도 굳이 그 외부의 창문을 시정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빨리 2층이나 3층에 침입을 해버린다면 사실 목격자가 없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잠시 후 누가 온다, 뭐 부모님이 오기로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범행을 중단하고 그냥 도주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어우 정말. 더군다나 이제 물건을 막 던지면서 완강하게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에도 범행을 중단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건물들이 특히 저런 원룸촌이나 이런 맞아요. 층간소음에 관련된 관계가 그렇게 네. 막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렇게 반항을 하거나 누군가가 비명이라도 몇 번 지르면은 분명히 뭔가가 막 신고서부터 해가지고 뭔가 다 튀어나올 것 같은. 네. 이런 유사한 사건들 투입이 돼서 가보면 분명히 목격자들이나 그 사항들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내가 아, 맞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나가서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범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 확인을 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항들이어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아니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심지어 딸도 20대 딸도 있는 거. 아니 저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왜 강간한 거죠? 많은 연구에서 보면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긴 하겠죠.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만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이 택시기사라서 또는 멀쩡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 조건들은 성범죄자들을 분류할 때 사실 큰 의미를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중구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184명에게 무자비한 성폭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시작이 뭘까요? 저희가 이중구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괜찮지? 괜찮긴. 이 차 다 됐어. 벌써 80만 킬로야. 폐차해야 돼. 응? 뭔 소리래? 아주 10년 더 탈 수 있구만. 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아니 뭐 만드니까 알았고 저 수리비 5만 원이야. 아니 뭐 했다고 5만... 응. 아니 살다 저런 짠돌이는 못 봤다니까. 맨날 나만 손해야. 에이. 야, 저 각선미 죽인다. 어? 야, 저 엉덩이 빵빵한 거 봐. 어? 이야, 죽여주는구만 그냥. 어? 35, 25, 35, 36? 나쁘지 않네. 응. 갈비탕은 싫다더니 겨우 빵이냐? 빵이 어때서? 얼마나 맛있는데? 아이 물 좀 마셔가면 먹던가. 아, 입에서 침 나오는데 물은 뭐하러 마셔? 어이구 짠돌이. 그러니까 계속 빵만 먹네요, 밥 대신. 굉장히 그 돈을 아끼고 뭐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중구 주변 인물 진술서에 따르면요, 평소에 수전노에 가까울 만큼 돈을 아꼈다고 합니다. 무슨 영하의 날씨에 보일러를 거의 돌리지도 않았고요. 휴대폰 요금 때문에 아들과 심한 갈등도 빚어왔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아빠는 빵 하나만 먹고도 하루 종일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중구가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강박이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검소하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기사님, 중리동 사하빌라 가주세요. 예. 술집 여자까지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그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이 이중구가 법정에서 진술한 첫 번째 범행입니다. 여보세요? 난데 어. 오늘까지 입금한다며.
아직 안 들어왔던데? 아, 그게... 방해 좀 해줘. 돈 버느라 힘든가 봐요. 미안. 이번 주까지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일생 술집 여전까지 무시하네. 얼굴 60점, 가슴 70점, 엉덩이 90점. 역시 엉덩이가 빵빵한 게 섹시하네. 평소에도 저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사는 사람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여자를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진짜 한 대 때려야겠다. 아저씨, 여기서 좌회전하셔야지 직진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지. 예쁜 아가씨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이렇게 가면 엄청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상도로 타서 이제 못 돌려요.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택시기사는 왜 하는 거야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큰 모욕감으로 내게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3만 원이요. 아니 30분이면 올거리를 삥삥 돌아서 1시간이나 걸려놓고 그 돈을 다 내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 지금 내 돈 떼먹겠다는 거야, 당신? 콩밥 먹고 싶어? 여기요, 됐죠? 무시하다 못해 이젠 돈까지 던져?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그 여자 귀싸대기라도 한 대 갈겨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죠.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이 아니고 이게 다른 좀 날, 집요하게 다른 다른 날을 또 기다려서. 처음엔 그냥 돈이나 훔쳐 복수할 생각이었는데 아니 그 여자가 속옷도 안 입고 누워있더라고요. 그건 대놓고 남자를 유혹하려는 심보 아닌가요?
아, 누구 핑계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고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은 실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속옷이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중구는 어차피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거죠. 누구세요? 그새 까먹었어? 며칠 전에 택시에서 나한테 돈 던졌잖아. 그런 적 없는데. 그때 택시기사. 그때 날 무시한 대가 오늘 치르게 해줄게. 왜 이러세요? 남자 꼬시려고 이렇게 입고 누워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착한 년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안 그래? 처음엔 성난 암고양이처럼 굴던 그 여자도 결국 얌전해지더라고요. 그 여자도 즐긴 거 아니겠어요? 복수를 하려고 갔는데 피해자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계획이 없이 충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변명으로. 야, 집에서 뭘 입고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집에 들어간 것부터가 범죄지. 처음이었어요. 그런 쾌감, 여자를 정복했다는 그 느낌, 만족감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어요. 설마 신고한 건 아니겠지? 역시 신고 못할 줄 알았다니까요. 신고해봤자 소문만 나고 여자한테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게다가 막말로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여자 좀 건드린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처음 저 범행은 신고가 안 된 건가요? 네, 일단 경찰한테 범행을 들키지 않아서 계속 성범죄를 이어갔다 이렇게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복수한다고 집에 침입해가지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뭔가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핑계를 여자분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가장 화가 나요. 이게 전형적으로 피해자 탓을 하는 자들의 진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보복의 폭행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지켜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성범죄의 의도로 가진 침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범행이니까 복수가 목적으로 갔다고 진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그럼 수많은 범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구의 첫 범행 이후에 여성한테 잔인한 공포를 주는 동시에 그 공포감을 보는 것이 이중구의 최상의 만족감을 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자신감도 붙었을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이런 행동을 강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범죄는 그 전에 뭐 이런 비슷한 뭐 전과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판결문에 따르면은 뭐 그 전에 성범죄에 관련된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35살 즈음에 약 5년 정도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디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범죄를 하러 어디 들어가라라는 이런 환청이 들렸다는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약간 과도한 성욕이 있다? 뭐 이렇게 느꼈다고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도 핑계 아니에요?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 진짜 모르죠. 그냥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환청 얘기 나와버리면은 야 이거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저는 정말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리게 되죠.
너무 궤변이다. 피해자들한테 이중구가 한번 했던 말을 한번 한번 보시죠. 네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 예쁘게 생겼다. 이게 뭐 당신이라고 얘기해라. 네. 신음소리를 좀 내라. 뭐 사랑한다.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을 해봐라.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 변태 사이코. 이 마지막 문구는 야, 진짜 너무 진짜. 너 생각해서 신고는 하지 마. 이건 진짜 이건 야. 이거는 이제 그 성범죄입니다. 아유, 소유 씨는 지금 너무 분노를 진정을 못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 꼭 뭐 생명을 뺏어야만이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영혼까지 진짜 다 털어간. 자, 이중구는 정말 이런 피해자들에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를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과연?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건데, 이 종류를 보면 나는 폭행으로 완력으로 그 피해자를 소유하는 와중인데 그게 뭔가 쌍방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마 아니야 이건? 진짜 악질 같아요.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구라는 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관계지향적인 유형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결핍되어 있던 어떤 그 인정과 애정의 욕구들을 이런 범죄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이 이런 자들한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이중구의 이 행위들의 내용들을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보시면 자, 사랑한다고 말해줘,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해줘, 이 모든 문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죄책감을 스스로 중화시키기 위한 요구들을 정말 끔찍하게도 피해자들한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 남 핑계고 다 남한테 뭘 받아야 되고. 이 행위 자체도 네가 원한 거잖아 라는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이 피해자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아주 잔혹함을 갖고 있는 자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무슨 인간적인 또 관계를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범행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들한테 사랑한다, 당신이라고 불러줘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위협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샤워를 한 뒤에 물소리에 또 이놈이 그런 뒤에 또 약간 더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범행 후에 샤워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고. 이 이중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결핍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애정 결핍이라든지 어떤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일단 뭐 그런 유형의 결핍들이죠. 자, 이중구는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오남 일녀 중에 막내로 출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한 이후에 형의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때 뭐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한 뒤에 혼자 상경을 해서 구걸 생활을 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어떤 그 적절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추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져 있습니다. 나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족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눈에 보여야 되고,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딸도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해서 자기는 늘 어느 지점에 서서
엄청난 결핍이 있고 늘 위축됐고 나는 못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낯선 자를 피해자화시켜서 내가 지배를 했어. 네. 완력으로 지배를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에 그거를 보상받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완전 바로 이 사기도치인데요. 대화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한테서 이런 대화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마치 그 자기가 결핍된 것을 이걸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왜곡된 감정을 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정도 심리적인 결핍이 있었으면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심지어 또 조기 축구회를 10년 이상 했다고 합니다. 조기 축구회라고 그러면은 이 아저씨들 커뮤니티 상에서는 굉장히 친목도 좋고 네네. 뭔가 이런 결속력이 좋은 취미거든요. 그때도 발이 너무 빠르고 그래서 그 조기 축구회에서의 별명이 발발이었다고요. 아 진짜요? 사실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착취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저는 뭐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고 네, 그게 바로 범죄자들의 심리입니다. 아니 이거는 조금 웃긴 얘기인데 일반 범죄자 치고는 너무 성실해. 성실하게 네. 또 범죄도 저지르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아니 이 범죄를 7년 이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성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의지가 시작도 필요한 그렇고 거죠. 마무리도 진짜 그렇고 오늘- 요만큼의 빈틈도 없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네. 또 범죄도 저지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격 중에 성실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성실함이 반드시 선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실한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성격일 뿐입니다. 범죄자들 평가할 때 성실한 범죄자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이게 아닌 거죠. 당시 주변인들이 바라봤던 이중구에 대한 시각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연쇄 성폭행범은 평범한 40대 남자였습니다.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 동네 조기축구회에서는 운동을 즐겼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를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는 거 없고 노력 안 했어요. 직장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이 씨가 10여 년 가까이 근무한 택시회사의 동료들은 그를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만 되면 그는 돌변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온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흉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발발이가 되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찾았습니다. 그냥 사기꾼이네 사기꾼. 이중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온 사기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나쁜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나요? 제가 수없이 만나본 성범죄자들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공손하고 성실하고 말수가 없고 누가 좀 불편해하면 배려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나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뭐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만 골라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끔찍하고 더 악랄한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 또 네. 있습니다. 7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184명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중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점점 더 과감한 범행을 펼친 그를 우리가 영혼 파괴자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무참히 무너뜨린 흉악한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택배는 어디?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예쁘게 생겼네.
그만하고 나와.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너 참 예쁘더라. 나랑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 죽이지? 아, 진짜. 아 진짜 확 진짜. 자기야 사랑해. 우리 자기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사랑해.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람 정이 고파서 그래. 우리 자기가 이해해줘. 응? 한때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어린 여자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정말 통쾌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응. 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가져올게. 왜 뭐하려고? 친구인가 봐. 친구끼리는 원래 좋은 건 나눠 갖는 거야. 그치? 당신 친구 지금 오라고 해. 안 돼요. 안 돼요. 와 진짜 쓰레기네 진짜. 미친 씨. 아, 지금 친구까지 부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안 돼?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야. 와 진짜 씨. 남자친구? 받아. 응. 안 받아?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방금 무슨 일 있었는지. 와 진짜 저 진짜 악마네 악마. 못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하지 마. 남자친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이 신고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너네들도 하잖아. 응? 소문나면 너네만 손해인가? 소문나면 남자친구는 떠나고 사람들은 죄다 너네한테 손가락질할 거야. 너네만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거야.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그만 좀 울어. 왜? 너네만 매장당한다니까 억울해? 그럼 덜 억울하게 해줄까? 야, 너도 불러 이 친구. 싫어요.
얌전히 있으면 즐겁게 해줄게. 어린애들이랑 이렇게 즐기다 보니 배춘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갈수록 더 많이 즐기고 싶었죠. 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부르고 해서 세 명을 저걸 부르도록 방치했던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진짜. 네, 가서 돈 찾아와. 괜히 허튼 짓 하면 애들 다 죽는다. 알았어? 네. 니들은 운 좋은 줄 알아. 세상에 나보다 더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양반이지. 안 그래? 괜찮아? 얼마야? 30만 원이요. 이게 겨우 30만 원? 넌 이런 차 타고 다니면서 통장에 꼴랑 30만 원밖에 없냐? 일부러 30만 원만 찾아온 거 아니지? 나 엿먹이려고.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전부예요. 젊어 고생 사서 한다잖아. 일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알았어? 나 간다. 신고했다가 알지? 또 보자 이쁜이들. 택시 운전 안 해도 돈벌이가 쏠쏠하니 좋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방법을 생각 못했나 몰라요. 좀 더 일찍 인생 편하게 즐기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빠 왔어? 아빠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힘들어도 뭐 어떡해. 우리 딸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지.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아, 엄마 숙자 아줌마네 방범창 새로 달았다고 구경 갔어. 뭐 우리 집에도 단다고 사이즈랑 견적이랑 뭐 그런 거 확인해 보러 간대. 그딴 걸 뭐하러 달았지. 또 그놈 아직 만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친구라니까. 너 진짜 조심해야 돼. 남자 조심, 밤길 조심, 택시 조심.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내 딸은 내가 지킵니다. 난 우리 집안의 행복을 책임지는 가장이니까요. 저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정말 살인자예요. 친구를 부르게 한 거는 그 상황까지만 보면은 남은 성욕, 더 채우고 싶은 성욕에 의해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을 불러서 똑같은 불행을 당하게 하면 그 피해자 자체가 너무나도 아픈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정말로 이중구가 그걸 노렸다라면은 저거는 사실 이중구가 노린 죄책감은요, 피해가 양산되었다라는 죄책감이 아니고 자기가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죄책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은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상황에 자기 스스로를 놓아두면서 이 피해자가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올가미와 같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피해자분한테 너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화해라.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3명이 왔었어요. 올 때마다 문 앞에서 딱 숨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입을 틀어막고 칼들이 대고 옷 벗기고 성폭행하고 또 다시 오는 사람 입 틀어막고 성폭행하고 피해자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왔는데 그런 피해를 입었으니 얼마나 정말로 상상도 못하지. 똑같이 창피를 주기 위해서 신고를 못하게 전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가장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자, 이제 전녹화하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을 들으면 이중구가 얼마나 파렴치한 악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성폭행을 한 피해자한테 3개월 뒤에 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성폭행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성 7명이 함께 사는 방 2칸짜리 집에 들어가서 3명을 성폭행하고 나머지를 성추행하는 이런 그 사건도 저질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직업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일반 대학생, 심지어 임산부한테도 몹쓸 짓을 했습니다. 연령, 직업 제한을 두지 않고 범죄의 타겟이 진화된 건데, 그런데 또 하나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도 행각이.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네, 판결문을 보면은 이 모든 별첨에 이제 강간 외에 강도 행각이 모두가 명시되어 있는데 표시가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8시 10분경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 돈 10만 원만 내놔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또 3월 30일에는 15만 원을 내놔라. 소리 지르면 얼굴을 그어버린다. 그렇게 위협을 해서 결국은 현금 10만 3천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합계 15만 3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습니다. 돈이 있는 장소를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 DQ 소유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이를 또 강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서 현금 5천 원? 5천 원을 꺼내서 이를 또 절취하고 정말 찌질하다 찌질해 인간이. 마구잡이로 5천 원부터 200만 원까지 있는 대로 그냥 금품을 강취해가는 그런 그 범죄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184명에게 훔친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액수들 뭐 봤잖아요. 5천 원에서부터 뭐 10만 원, 20만 원 많아요. 무려 4,700여만 원. 4,700원. 그러니까 사실 소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 강취를 하면서 이게 돈이 이만큼 쌓였다는 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건지. 근데 도대체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어디다 쓴 걸까요? 아이러니하게 이중구는 그 돈을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저금을 했다. 보통 성범죄자들이 뭐 피해자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성적인 어떤 변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뭐 속옷, 사진 가져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 다른 쾌락을 간접적으로 또 느끼기도 하는데 이중구는 현금을 챙겨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걸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이자들은 돈을 뺏어가고 그 돈을 마치 뭐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처럼 모아놓고 피해자들을 비열하게 성폭행은 그냥 그런 범죄자입니다. 전리품이 뭐니 이런 정도는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은 정말 이런 성범죄자들하고 유형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짓을 저지른 이중구는 어떻게 잡혔나요? 자신의 범행 수법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손을 묶는 결박하는 방법으로 이제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니까
대전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범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그 강간 사건, 그다음에 2005년 논산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대조하던 중에 이 양쪽 CCTV에서 드디어 동일한 차량이 포착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기 시작하네요. 광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났어요. 발발이 사건하고 똑같은 정말로 유사한 범죄가 났어요. 거기도 가스 배관 타고 침입을 해가지고 타올을 찢어가지고 포박을 한 다음에 성폭행하고 돈을 뺏어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차가 3대가 있었어요. 3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90km 이상 오버된 차가 이중구 차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친구를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자.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왔나. 그래서 그 집을 처음 가게 됐던 거죠. 여기 이 앞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뭐 좀 참고적으로 물어볼 얘기가 있으니 잠깐 협조 좀 해달라 하니까 그때가 1월이라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 좀 입고 나오겠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는 뭐 그 당시는 범인인지 모르고 밖에서 알았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지. 한참 있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벌써 안방 창문을 통해서 3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스 배관을 타고. 이거 100% 발발이 맞다. 아니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에서 1층으로 도망을 쳤다고? 아 진짜 발발이 답네요. 진짜. 본인이 본인인 걸 밝혔네요. 아주.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이 본격적인 재수사를 돌입한 지 만 1년 만에 드디어 그 대전 연쇄 성폭행범 피의자로 이중구를 특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웠지만 결국은 잡기는 잡은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잡았어요? 결정적인 거는 뭐 이중구의 바보 같은 짓이죠.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중구가 아내에게 연락해서 거액의 돈이 있다. 그 거액의 돈을 처가에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보다 한 발 앞서서 그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모두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를 잡기 위해서 일단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결국 이제 공개 수배를 하게 되죠. 이게 2006년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외모가. 그래서 얼굴이 공개됐을 당시에 수배 전단인데요. 이름은 이중구 45세. 157cm 왜소한 체격, 눈 밑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허벅지에 털이 많음. 그리고 당시의 이 신고 보상금, 현상금 500만 원이었으면은 이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그 당시. 뭐 현상금으로 범죄의 경중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성범죄를 수배하면서 현상금을 거는 것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체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현상금을 500만 원에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팀도 절박했고 뭔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대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게 수배 전단을 만들었던 게 이제 피해자분들의 진술로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주셨다는 말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 아픈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용기를 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이제 여러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몽타주를 확보를 하죠. 네. 근데 이중구가 자기 아내가 정말 그렇게 그리웠나 합니다. 도망치는 그 신세에서 아내에게 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추적해서 서울의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이중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공개 수배가 내려진 엿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주 중에 근데 게임할 정신은 또 있나 봐요. 게임할 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범죄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우스운 것은 자기가 공개 수배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검거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지난 10년 넘게 100여 명의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한 용의자가 오늘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전 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연쇄 성폭행 피의자 이중구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검거 당시에도 이 씨는 자신을 붙잡은 형사들에게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범행을 시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나 똑바로 하지 후련하다가 지금 말이에요? 이중구가 검거당한 이후에 가족에게 미안,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을지 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미안할 사람이 누굽니까 과연? 네. 사과로도 안 가족이 되는 아니죠. 건데. 그래서 결국 이중구는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고요.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들이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피고인의 자녀들은 아버지로서 피고인을 이해하고 기다리겠다, 이런 심정을 밝히면서 연애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변명이 너무 화가 나는 게 자기 자식들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들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피해자들은 결국 또 누군가의 딸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 언니였고 동생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할 수 있는지. 이중구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일단 검찰 구형 자체는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에 이르는 특수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강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으며 이 점에서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아니 나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이라는 대목이 되게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사실 검사 측에서는 되게 타당한 형량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또 이렇게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근데 과연 그 160 몇 명의 아픔을 법이 정말로 얼마나 아픈지 짐작하고자 노력을 했을까? 너무 부족한 복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벗어날 수 없는 협박과 공갈과 그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피해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죠. 그것이 살인입니다. 그냥 살인이죠. 그렇다면 이 법과 이 양형의 기준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는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그 어떤 범죄보다 사실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184명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연쇄 강간범이 살인범보다 죄의 무게가 가볍다고 보는 일부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속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은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미안할 만큼 그들은 최악의 범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묻습니다. 그의 이중구의 죄의 무게가 살인보다 정말 가볍게 느껴지시는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악한 연쇄 강간범 이중구. 이미 충분히 많이 우리를 분노케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반전이 또 있어요? 또 남았어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가 사실 이런 형량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또 이런 멘트를 하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이중구는 법적으로는 무기징역마저도 피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왜요? 어떻게? 그 기회를 자기가 직접 뿌리쳤던 거죠. 아니 왜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형량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중구가 돈에 집착을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검거 당시 이중구 통장에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1억 4천만 원 때문에 이중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대화를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